그 주식시장 전체 수익률을 내는 주식의 종목은 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그냥 빌빌거리는 거예요. S&P 500을 사더라도 이 상품이 절대 좋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S&P 500보다 훨씬 더 좋은 상품도 많고 우리가 S&P 500에 다 몰빵을 할 수는 없어요. 환율에 대해서 투자할 때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근데 저는 맞출 수 없다는 쪽의 입장입니다. 환율 맞출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 부대로 사시는 겁니다. 제가 뭐 환율을 잘 맞추면 제가 뭐하러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모든 퇴직자의 꿈이 임대사업자였습니다.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좋아지긴 않을 것 같다. 나도 늙고 건물도 늙거든요. 그럼 그걸 또 수리해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노후준비 관련돼서는 3, 6, 9, 18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일단은 뭐 젊은이들은 뭐 정부에서 매칭해주는 그런 통장들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이제 젊으신 분들은 그건 뭐 여기 취재 맞지는 않는 건데 안 맞으니까 이렇게 이제 노후 준비 관련돼서는 두 가지 통장이죠. 연금저축계좌, 그다음에 뭐 개인형 IRP,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하나가 더 있네요. ISA 계좌.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기본으로 이제 갖고 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절세 삼총사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먼저 이제 연금저축계좌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이 연금저축계좌를 어떻게 넣어야 되냐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최근에 지금 유행시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숫자 4개, 369 게임, 3, 6, 9, 18.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3, 6, 9, 18. 여기 아닙니다. 3, 6, 9, 18. 시작을 어디서 하냐? 9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액공제 한도, 우리가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를 같이 넣게 되면 받는 세액공제 한도가 얼마냐?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한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13.2%를 받느냐, 15.6%를 받느냐, 소득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그건 뭐 나중에 소득 따라 자동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그건 뭐 모르셔도 돼요. 제가 그냥 900만 원까지 내가 넣으면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통장이 계좌가 두 개야. 연금저축계좌가 하나 있고 개인형 IRP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러면 만약에 연금저축계좌와 개인 IRP 중에 어떤 것부터 채워야 되느냐? 그 다음에 3, 6, 9잖아요. 9에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9 아래가 6이잖아요. 600만 원은 연금저축계좌. 그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데 내가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600만 원을 채운다. 그럼 매월로 따지면 월 50만 원씩 내가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능력이 있으면 먼저 연금저축계좌에 50만 원씩 넣어서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 채운다. 근데 내가 돈이 더 생겼어. 여유가 생겼어. 내가 25만 원씩 더 넣을 수 있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넣는다? 개인형 IRP에 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369 시작은 900. 그러니까 900만 원이 세액공제 한도. 근데 900만 원의 구성은 연금저축계좌 600, 개인형 IRP 300. 그럼 나중에 맨 끝에 있는 1800은 뭐냐? 18은. 1800만 원. 이거는 뭐냐면 세액공제 받는 건 900만 원인데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에 넣을 수 있는 돈은 1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800만 원 넣었다. 9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나머지 900만 원은 뭐죠? 세액공제 못 받아. 근데 연금저축계좌에 넣을 수 있어. 한도가 1800이죠. 근데 세액공제 받는 거 900만 원까지. 900만 원을 더 늘 여유가 생겼어. 그럼 이거는 개인형 IRP에 가야 돼? 연금저축계좌에 가야 돼? 연금저축계좌로 가시면 됩니다. 3, 6, 9, 18에서 18에서 다시 6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는 9에서 시작해서 900, 600, 300, 그 다음에 1800은 1800은 다시 얼로 600. 그러니까 600짜리로 연금저축계좌로. 그러니까 연금저축계좌는 항상 두 번째. 900에서 시작할 때도 두 번째, 1800에서 시작할 때도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왜 연금저축계좌에 넣느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을 연금저축계좌에 넣으면 원금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형 IRP에 가면 인출을 못 합니다. 그럼 55세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좌는 또 담보대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세액공제 넣고 더 이상 되는 금액은 어디로? 연금저축계좌로 넣으시는 게 훨씬 유용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보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3, 6, 9, 18 이거 다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900만 원 세액공제, 600만 원 연금저축계좌, 300만 원 개인형 IRP, 내가 돈이 더 생겨서 더 넣을 거야. 그럼 이거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좌,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좌로 추가된 돈은 원금은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끝. 그죠? 오늘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연금에 연말정산도 받고 세액공제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뭐 S&P 500이라든가 이런 한국의 배당주 같은 거에 좀 장기적으로 올해 한국과 미국에 한 50대 50 넣어서,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나 중국도 섞어서, 중국에 뭐 대표적인 인덱스 같은 거 있거든요. 뭐 CSI 300 같은 거 해서 내가 한 한국, 중국, 뭐 인도까지 한 4개 국가에 25%씩 나눠서 그냥 적립식으로 넣고 싶다. 내가 그냥 50만 원 할 수 있다. 요즘은 ETF도 여러분들 자동
적립식 매수 기능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신청해 놓으면 다 알아서 사요. 얘가 그냥 내가 매번 안 사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5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금저축계좌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돈이 떠서 더 생겼어. 그때는 어떻게? 그냥 IF에 가서 하시고 또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끝. 이게 이제 연금저축계좌 여러분들이 세제 혜택을 이용하는 끝. 그다음에 이제 ISA 계좌는 이거는 이제 나이가 지금 19살 넘어야 되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명의로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갓 태어난 아이들 명의로도 연금저축계좌 만들어주는데, 요즘 MZ세대 그 젊은 똑똑한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해외 투자하는 ETF를 연금저축계좌로 사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S&P 500에 나스닥 100 같은 거를 연금저축과 사줘서 유기정기금 제도라고 그래서 증여신고까지 아예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을 때 0세부터 60세까지 여러분들 두면은 뭐 S&P 500이 연평균 과거 수익률이 8에서 12%인데 여러분들 60년간 월 10만 원씩 받으면 엄청납니다. 나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이제 그렇게 투자 순 시대가 열려진 거고, 또 연금저축계좌는 그런 절세 기능이 있는 거고요. ISA는 19세가 넘어가야 되니까 그건 이제 연간 2천만 원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년간 들 수 있죠. 5년간 들 수 있고, 근데 이거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3년까지는 유지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만기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를 99년으로 설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처럼 만기를 99년까지 설정해가지고 계속 재투자하시는 방법이 있고, 뭐 특히 배당주 같은 것들은 IS 계좌로 운용하시면 배당주나 배당주 ETF는 제가 보기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이제 3년 단위로 3천만 원씩 연금저축계좌로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돼요. 300만 원에 한 뭐 10%, 12에서 13% 정도 되니까 한 30에서 40만 원을 또 추가로 또 돌려받죠. 연말정산할 때. 3년 단위 3천만 원 채우셔가지고 연금저축 가져가시면 3천만 원에 10%에 300만 원이 세액공제 되니까 30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되는 거거든요. 900만 원 외에 또 300만 원이. 300만 원이 뭐 예를 들면 13%다. 뭐 이러신 분은 한 39만 원. 12%다 이러시면 분들은 한 30만 원, 그러니까 대략 3, 40만 원 정도를 매년 더 추가로 더 받으실 수가 있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 저는 이게 뭐냐면은 특히 연금 계좌에서 S&P 500은 소액이라도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는 게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S&P 500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상품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시장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주식시장 전체를 사는 겁니다. 그 인덱스 펀드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그 토탈 인덱스라고 그래서 미국의 뱅가드라는 세계 최초의 인덱스 펀드를 만든 존 보글이라는 정말 위대한, 돌아가셨지만 저는 너무 존경하고 저는 정말 위대한 그 투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장 자체에 투자한다라는 거죠. 개인이 주식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시장 자체에 투자해서 시장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품을 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저는 혁명적인 일이었고, 이 인덱스 펀드가 1976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그때 시작될 때 S&P 500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게 되면 인덱스의 원래 원 취지대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뱅가드에 있는 토탈 인덱스가 더 맞습니다. 미국 시장 전부 다 사는, 통째로 다 사는 겁니다. 통째로 다 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은 망하고 어떤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도 유명한 연구인데, 그 주식시장 전체 수익률을 내는 주식의 종목은 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그냥 빌빌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우리 경험했던 거잖아요. 한국 주식에서 뭐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가 싹 끌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것을 이제 시계열을 뭐 100년, 200년을 놓고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상위 0.2%. 그러니까 이걸 맞출 수 있으신 분들은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아니면 이제 좀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거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고, 그 인덱스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걸 어떻게 맞추냐, 어차피 통으로 다 사면 망하는 거, 많이 오르는 거, 떨어지는 거 다 상쇄가 되면서 결국은 총합은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럼 난 이익이 난다라는 거죠.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이, 그 나라 기업에 벌어들이는 이익의 총합이 플러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언젠가 주가는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오르냐, 언제 오르냐 알 수는 없지만 주가는 언젠간 오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국내 주식도 뭐 15년간 박스권이었다고 그러는데 1980년도에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산정이 시작됐거든요. 시계열을 20년 단위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어요. 일본 정도 제외하고. 일본은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예요. 경제 성장이 단 1%라도 성장을 하면, 1% 큰 겁니다. 0.1%로 성장하면 언젠가는 우상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향하는 시스템을 개인이 특별한 정보와 분석을 가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만들어진 상품을 만들어낸 게 인덱스 펀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익률이 역사적으로 뭐 시기마다 좀 다르지만 한 8에서 12% 정도가 되죠. 근데 이 전체에 대한 인덱스 투자와 S&P 인덱스 투자를 비교해 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 그래서 S&P 500을 사더라도 시장 전체를 사는 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S&P 500이 왜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상품이 절대 좋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S&P 500보다 훨씬 더 좋은 상품도 많고, 훨씬 더 해야 되고, 또 투자도 우리가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S&P 500에 다 몰빵을 할 수는 없어요. 한국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자산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건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인덱스를 어떻게 보는가가 대표적인 것이 S&P 500이기 때문에 이걸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P 500은 승자의 기록입니다. 승자의 기록. 왜 승자의 기록이냐? 500개의 기업으로 대충 만들어지는데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탈락시켜버리고 바꿔 낍니다, 계속. 뭐 예를 들면 이제 몇 년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하나가 유동성 위기에 있었을 때 그 은행이 S&P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걸 빼버렸습니다. 그다음 딴 걸 바꿔 껴버렸죠. 그리고 산업 구조도 반영을 합니다. 20년 전에는 S&P 500에 엔비디아가 들어있지 않았겠죠. 메타도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산업 구조에 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승자의 기록이고, 500개 기업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우상향을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덱스 펀드 창시자인 존 보글의 아이디어처럼 S&P 500을 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 또 그렇지 않고 S&P 500과 다른 거를 여러분 섞어서 투자하는 건데 그걸 핵심 위성 전략이라고 그러거든요. 인덱스를 핵심을 놓고 뭐 테마형들을 섞어서 하는 이런 전략도 좋고, 뭐 지역간 분산하는 것도 좋고, 그건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소액이라도, 특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S&P 500을 소액이라도 투자를 꾸준히 한번 해나가는 이런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는 이런 인덱스 투자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뭐 Just Keep Buying, 그 닉 매기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뭐 제가 뭐 어떻게 인연이 돼서 그 책을 좀 감수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았고 제 생각하고 너무너무 많이 일치해서 뭐 그런 계기로 그 책을 원래는 감수하기로 했던 책이 아닌데 나중에 그 인연에서 감수도 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단순한 부자 되는 법인가 뭐 그런 책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런 책도 인덱스 투자를 어떻게 되느냐로 최근에도 나온 책 중에 드디어 이제 국내에 이 책이 나왔는데, 보글 헤드들의 얘기입니다. 보글 헤드라는 게 뭐냐면 존 보글의 아이디어를 추종하는 이런 카페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테일러 레리 모어라는 킹 오브 보글 헤드라는 보글 헤드의 왕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신데 100세가 넘으셨습니다. 이분이 86년도부터 인덱스만 투자하신 분이에요. 딱 3가지 인덱스만. S&P 500. 두 번째 뭐냐면 전 세계 증시에 투자하는 인덱스. 세 번째 채권형 인덱스. 3개만 가지고 이분이 엄청 오래 투자하셨습니다. 40년 부자가 돼 있겠죠. 이런 책들이 당연히 나와서 저는 뭐 인덱스가 맞는 건 아니지만, 특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인덱스를 통해서 투자 감각도 익히시고 변동성을 감내하는 훈련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왜 우상하는지를 시간을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으로서 저는 굉장히 유용하고, 다행히 또 요즘 인덱스 투자에 대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공부하기도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적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적금은 그 자체로 그냥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용도지, 예적금은 투자하고 자산을 불려 나가는 수단이 아니에요. 이 저축으로는 자산 증식이 안 됩니다. 자산 증식은 투자로 하는 거. 저축은 내가 생활비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용도가 정해진 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2년 뒤에 우리 자녀 학자금을 써야 돼. 이거를 주식하면 안 되죠, 이런 거는.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용도가 향후 2, 3년 안에 용도가 정해진 돈을 모으거나 내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투자해서 내가 대기성 자금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거나, 이런 용도로만 필요한 거지, 이것이 현금을 통해서 저축을 통해서 내 자산을 순증시켜 나갈 수는 없다. 이걸 딱 구별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걱정하시는 것들이 그럴 때,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그 투자 비중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 정도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고 그 사람의 투자 성향, 그다음에 투자 경험에 따라 다 다르지만,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30%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10%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10% 정도만 하면 내 전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작아요. 얘가 오르고 내리는 게 많이 올라도 30% 정도는 돼야 내 전체 자산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30% 정도 하시고, 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특히 저희들은 이제 주로 만약에
50대 이상 나이가 좀 있으시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 위주로 처음에는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확인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월배당 ETF 같은 거 사면은 이거 꼭 커버드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커버드콜에 대해서는 약간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상품이지만 이거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커버드콜 수익률이 너무 높은 거는 저는 또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배금을 주게 되면 그만큼 뭐를 내가 또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하시길 좀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걸 활용하시면 이렇게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내가 또 재투자 같은 거 계속 해보시면서, 이 배당 투자의 핵심은 어느 시점에 되면 내가 이제 배당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거지만 그 전까지는 배당을 계속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월이든 뭐 분기든 들어온 배당금 가지고 계속 사면 되거든요. 계속. 그리고 이제 배당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논리가 똑같은 겁니다. S&P 500과 만약에 뭐 배당 인덱스 펀드가 있는데 뭐 배당주 ETF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종목이 50개다. 이게 고정된 게 아니에요. 이걸 주기적으로 바꿔 껴줍니다. 리밸런싱이 내가 하지 않아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 떨어지거나 자격 미달된 놈들, 이런들은 빼내고 딴 것들을 껴넣는 거거든요. 주기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유지가 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계속 재투자하면 또 배당금 또 늘어나겠죠. 당연히. 내가 사는 금액이 더 늘어났으니까. 뭐 그런 것들 좀 경험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은 이제 사실 옛날 퇴직금이거든요. 2005년도에 그 기존의 퇴직금 제도로 이제 퇴직연금 제도로 한국은 대체를 한 것이고, 퇴직연금은 여러분들이 건보료 산정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또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30% 세금 깎아주고요. 그리고 또 10년이 넘어가면 또 40%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받으니까 무관하거든요. 연금저축계좌는 현재까지는 건보료 산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좀 있죠. 이것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는데 하는데, 저는 그걸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쪽 업계에 있어서 그렇다고 뭐 보시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뭐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세전 소득에서 냅니다. 근데 연금저축계좌는 내가 세후 소득에서 낸 거예요. 그죠? 내 돈을 내가 직접 넣지 않으면 안 거니까 내가 세금 낼 거 내고, 근로소득세 내고 남은 돈에서 내가 넣어서 세액공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노후준비 잘하고 그래서 내가 세액공제 혜택을 준 거야. 국민연금은 세전 소득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연봉이 1억이면 1억에서 9% 지금도 올랐겠죠? 오르죠? 올해부터. 그래서 절반은 회사에서 내고 절반은 내가 내는 거예요. 세전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건보랑 산정에서 이해가 되면 납득이 돼요. 근데 이거는 연금저축계좌 사적연금은 내가 세금 낼 거 다 내고 거기서 남은 돈으로 내가 넣은 거예요.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근데 이걸 또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 합산을 하게 되면 이 상품에 가입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주려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왜? 국민 스스로가 연금을 더 많이 준비할수록 국가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세금을 더 걷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사회가 연금 자산을 자발적으로 더 많이 축적하게 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논의가 돼야지, 단견에 머물러서 세금을 합하냐 마냐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계좌 같은 것들은 개인들이 더 많이 준비할수록 장기적으로 국가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좀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좀 보고, 그런 논의는 상당히 저는 좀 잘못된 논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뭐 한냐 많이 좀 계속 이제 뭐 건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건드리고 있는 건데,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건 어마어마한 반발을 살 것이고, 그리고 굳이 그 막말 몇 푼이나 된다고. 연금저축계좌는 또 여러분들 연간 인출할 수 있는 게 1,500만 원까지밖에 인출을 못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돈을 합하겠다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짧은 정책적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가계자산 구성에서 부동산 비중이 70-80%가 되고, 현실적으로 지금 부모가 이제 자녀들의 결혼을 좀 도와줘야 되고, 자녀들 스스로 그 노력을 해서 사실 이제 뭐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생긴 거죠. 내가 이 집을 가지고 내 노후 준비를 써야 되냐, 자녀도 도와주긴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집도 좀 뭐 이거 가지고 나도 노후 준비도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정답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거는 저와 같은 얘기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의 얘기가 제 얘기보다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분들 저도 이제 거기 뭐 누룽지인가 뭐 그런 유튜브들인데 저거 그거 열심히 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들 인터뷰하잖아요. 사실은 저보다는 그분들이 더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경험이 저보다 더 있으신 분, 저는 아직 애도 어리고 이래가지고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 경험한 분들의 얘기인데 일단 하지 말자는 얘기 주지 말자 얘기들이 많으신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어르신들의 경험담을 좀 들으시면 그래서 판단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모든 퇴직자의 꿈이 임대사업자였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임대사업 신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뭐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언을 제가 할 수는 없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트렌드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 고령화와 저성장은 기본적으로 내수 경기에 안 좋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노년층은 젊은 세대에 비해서 소비 성향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고령층이 더 많아지면 자기가 생각보다 더 오래 살 것 같기 때문에 돈을 더 안 쓰게 됩니다.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일본에서는 60 먹으신 분들, 70 먹으신 분들이 또 저축액이 늘어요. 이게 이런저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연금만 더 써야 되는데 저축을 해요. 어느 정도 좀 아주 어려우신 분들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왜? 생각보다 오래 살 것 같거든요. 병원비도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고도 성장기에 가졌던 상가 베이스의 임대사업의 매력도는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좋아지긴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또 그런데 또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임대사업도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건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하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세입자랑 통하는 것도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임대료 갖고 전세금 갖고 협의하는 것도 너무 싫어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주식파예요. 그래서 훨씬 주식 편해요. 안 만나도 되니까. 근데 이제 좀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제 후배 중에 하나는 자기는 막 세입자가 집 고쳐달라고 막 이렇게 전화하고 자기는 너무 재밌대 그러게. 저는 막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건물도 늙거든요. 나도 늙고 건물도 늙거든요. 그럼 그걸 또 수리해줘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럴 능력이 되시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닌데 이런 것이 아니신 분들은 다행히 요즘은 그 월지급식 뭐 ETF 같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지급형 금융상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그런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금융을 통해서 월세를 받는 뭐 부동산도 또 리츠 같은 것이 있죠. 물론 좀 수익률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 리츠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간접 투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서 월세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맞다. 그리고 그것이 흐름이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환율에 대해서 투자할 때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근데 저는 맞출 수 없다는 쪽의 입장입니다. 환율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환율 맞출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 부대로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환율 예측 전문가들 많이 나오는데 뭐 그들이 그렇게 잘 맞추면 뭐하러 그렇게 나와서 삽니까? 제가 뭐 환율을 잘 맞추면 제가 뭐하러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환율보다는 자산 배분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우리 지역 간 자산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미국에도 투자하고 한국에도 나눠서 투자할 거 아닙니까? 투자할 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환해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돼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환해지를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통화 분산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해지를 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은 구조적으로 적립식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 살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도 적립식 투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 변동성도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매입 단가를 평준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해서 연금 계좌에서 적립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자산 배분하고 환해지하지 않고 적립식으로 하게 되면 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적립식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은 접근을 해야지 환율 전망에 따라서 자산을 옮기는 것 자체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연금과 같이 장기 자산 해야 될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성공하기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한국도 하고 중국도 하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미국도 하는데 전 다 환 오픈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뭐 계속 이렇게 연금저축계좌 아주 직장 생활 하기 때문에 넣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어차피 평균 단가 매입법으로 환도 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죠. 근데 내가 뭐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들어가 말어. 뭐 그거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요. 저는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금융상품한테 나한테 딱 맞는 상품이 완벽하게 맞는 상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형평과 내 가치관과 내 투자 위험 사용에 맞춰서 그걸 딱 맞춰서 만들 수 있는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란 것 자체가 한 명 한 명 보면 전부 다 고유한 존재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은퇴 재무 설계에서 본질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현금 흐름을 하나의 자산이 아니라 다양한 자산을 섞어서 그거를 뭐냐면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 형태로 구축해 나가는 능력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진다. 여러분들께서 그거는 나한테 맞는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경험도 쌓으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좀 실패도 있으실 겁니다. 그 과정을 학습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고 계속 꾸준히 그런 관점에 서서 공부도 하시고 해나가고 그다음에 뭐 금융기관, 금융회사 가서 뭐 그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유튜브 같은 것도 보실 때도 막 이렇게 그냥 입만 고수인 사람들 걸 보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신뢰할 만한 그런 콘텐츠를 찾으셔서 학습을 해나가시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지금 최근에는 좋은 책들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한 최근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출판계가 너무 어려운데도 출판계에서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뭐 인덱스 펀드부터 할 수 있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런 책들을 좀 꾸준히 읽으시면서 좀 자기만에 맞는 답을 찾아가시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과정은 여러분들 그냥 한두 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산 운용하는 과정 동안에는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꼭 굳이 두 개로 구별해야 되죠? 둘 다 해야죠. 인적 자본의 가치도 늘리고 투자 자산의 가치도 늘려야죠, 같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나이 들어서는 젊어서는요. 저처럼 이렇게 주된 일자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현업에 있을 때는 내가 투자를 못 하더라도 안정적인 회사라는 곳에서 발생하는 캐시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재산이 적을지언정 현재 삶의 질이 급추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퇴직하게 되면 내 이 인적 자본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놨으면 당연히 이 돈을 갖고 살면 되죠. 근데 이런 사람이 몇 매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본의 가치도 올려가는 작업과 내 이 보유한 자산 캐시플로 만드는 작업을 동시에 해나가야 되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어떤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평생이 보장되는 자격증이 현재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뭐 국가에서 하는 몇 개 자격증 빼고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시에 인적 자본과 그 투자를 통한 캐시플로우 창출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암수 한 몸처럼 그러니까 왼발과 오른발처럼 같이 가는 거지. 이렇게 갈 때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이거 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퇴직하고 나서 그때 또 삶의 균형도 생겨요.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돈만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죽어라고 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또 일을 너무 안 하면 또 인간이 사회적 고립이 되고 또 부부 관계도 나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균형의 관점에서 둘 다를 추구하는 것이 일단 맞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치킨집 안 차리시죠. 요즘은 이제 다 아시고 자영업은 정말 힘든 겁니다. 저희 가족도 그렇고 부모님도 평생 자영업 하셨는데 뭐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죠. 특히 외식업은 그 가게라는 감옥 속에 사는 거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게.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우리는 뭐 밥 한 끼 먹기 때문에 뭐 음식이 맛있어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식당 하나를 유지하고 외식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정말 그분들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노력에 또 치열한 경쟁까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많이들 안 하시죠. 안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근데 내가 너무 이제 그런 거에 관심 있고 좋아하고 뭐 이런 분들은 뭐 그거야 뭐 인생 가치관이니까 하지만 생계의 수단으로서의 외식업 같은 창업들은 이제 노후 준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또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사례도 그렇고 뭐 아직 국내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지만 일본 사례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지만 임원들이 훨씬 더 노후 준비를 잘 안 돼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강. 예를 들어서 뭐 임원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뭐 그냥 어차피 임원 안 갈 거니까 난 임금 피크제에서 그냥 뭐 부장이나 여기서 끝낼 거 이런 분들은 마음을 내려놓고 준비를 해요. 근데 임원분들 중에는 상당수의 분들이 계속 올라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좌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원의 길을 아예 포기하고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좌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이 더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임원을 거절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기사에도 났었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원 승진을 거절하는 거죠. 그냥 나는 임금 피크제 걸려서 직장 생활해서 그냥 예측 가능한 삶을 살겠다. 예. 회사에서 그 성공하지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만족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분들은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 좌절감이죠. 심리적 좌절감, 심리적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임원이 아닌 것으로 퇴직하신 분들보다는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답이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임원이니까 잘리고 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개인이 어느 정도의 자기 퇴직에 대한 수용성을 심리적으로 그런 내성을 키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정답은 없지만 한 번쯤은 그런 내가 물러나더라도 내가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분노나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심리적인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말하면서도 뭐 이거는 제가 뭐 저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제 책들을 읽어보고 자료들을 공부해보면 전문가들이 그런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